조제가 그에게 사랑의 짧음에 대해 말했다. 1년 후 혹은 2달 후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오직 그녀, 조제만이 시간에 대한 온전한 감각을 갖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격렬한 본능에 떠밀려 시간의 지속성을, 고독의 완전한 중지를 믿으려고 했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프랑스와주 4강의 소설 한 달 후 1년 후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드폰 덕질을 다시 준비하는 덕PD입니다. 얼마 전에 시작했다가 중단했다 다시 시작인가요? 네, 비대면 녹음의 시간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헤드폰을 이제 사는 건가요? 네, 헤드폰을 사서 각자 집에서 네. 녹음하는 재밌겠다.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뜻해 같이. 네. 요즘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네. 오늘도 사실 녹음이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하게는 됐는데 다음번에는 저희가 진짜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오늘 오프닝부터 얘기를 나눠볼게요. 프랑스와주 4강의 소설이었어요. 한 달 후 1년 후. 이 구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그 영화 속 캐릭터의 이름을 따온 소설이잖아요. 네. 이 소설 덕피디님이 다 골라오신 구절인데 다 그렇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이 책? 그 책을 구해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안 읽은 책은 쓰지 않는다 라는 원칙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다 읽진 못해도 최소한 그 부분을 읽은 책들을 그렇죠?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못 구했어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절판이 돼가지고 어쩐지 그래서 이거를 네. 어떻게 다 구해서 읽었을까 싶어서 그쵸. 물어봤는데 제가 잘못 찔렀네요. 원래는 구해서 읽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헌책방 돌아다니기도 좀 그렇고 하려면은 힘들어서 일단은 이 부분은 발췌했습니다. 그냥 네. 여기저기 책 소개 올라온 걸로. 이 부분만 들어도 어떤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할지 아마 예감 다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연결이 되는 것 네. 같아요. 신기하게도. 조제니까. 네, 이 책에서 지금 한 구절에도 나왔듯이 조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조제가 이제 인물인데 조제라고 하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일본 영화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얼마 전에 한국 영화가 개봉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제하면 저는 인생 영화인데 그 일본 영화. 일본 영화. 근데 겨울 영화 딱 떠오르는 겨울의 로맨스 영화 하면 조제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국판 조제는 이제 한지민 배우, 남주혁 배우, 그러니까 믿고 보는 두 배우죠. 네. 두 배우와 멜로 영화 장인 김종관 감독이 연출을 해서 기대였는데 보고 나니까 본 지 좀 됐어요. 저는 개봉한 초기에 봐가지고 근데 이게 일본 영화랑 비교하면서 보기에 참 좋은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오늘 원작 소설까지 다 읽고 세 개의 작품에 담긴 조제라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준비를 했죠. 세 명의 조제 조금씩 달라요. 다릅니다. 원작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단편이죠. 단편이고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되게 짧고 그 장면들이 쭉 나오고 되게 한 부분을 딱 그냥 뽑아내가지고 묘사한 느낌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짧은 어떤 시기 딱 묘사한 느낌이었는데 영화에서는 두 영화 다 이제 단편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 미래의 모습까지 그 두 사람 미래의 모습까지 좀 담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여러모로 영화 감독들이 해석을 다시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캐릭터들을.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고 단편을 봐서 그런지 단편의 책은 되게 순한 맛. 좋은 이야기. 순한 맛. 순한 맛. 해피엔딩? 이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영화는 각자 감독 스타일에 따라서 이별이 그려지니까 완전히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덕PD가 간단하게 그렇죠. 5분 같은 3분 요약 부탁드릴게요. 이거 보면 이제 한국 영화 조제가 지금 개봉을 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아마 저희가 방송 올라가는 시점까지는 아마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영화관에. 네. 그래서 한국 영화 스토리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대학생 영석이에요. 남주혁 배우가 연기한 영석.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생인 것 같고 한창 알바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꽤 성실하고 교수나 주변인들로부터 신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과 여교수랑 바람도 핍니다. 네, 인기도 바람 핀 많아요. 상태고 영석을 좋아하는 후배도 있고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있으면 성실하지만 뭔가 또 정상적이라기에는 뭔가 나사가 네, 하나 빠져있는 뭔가 느낌. 어딘가 고장나 있는. 근데 또 악의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영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골목길을 지나다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왜 쓰러져 있었어? 그렇죠.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데 낡아 빠진 휠체어에 바퀴가 고장이 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영석이 다가가서 친절한 사람이니까 괜찮으세요? 막 물어보고 의자를 딱 가져서 앉혀줘요. 다리가 불편해 보이니까. 엄청 친절해요. 맞아요. 근데 다짜고짜 초면에 반말로. 맞아요. 반말 모드로 바로 가더라고요. 네, 한지민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죠. 저 휠체어에 나를 앉혀달라. 앉혀줘. 그쵸. 하고 고맙다는 명령한 말도 듯한. 없어. 그쵸. 맞아.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뭐 신고를 하든가 그렇죠. 연락처 아는 사람 연락처만 해줘도 친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영석은 리어카를 가게에서 빌려다가 5,000원을 주고 자기 돈으로 사비를 맞아. 들어서 이 여자가 사는 곳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가깝지도 않아요. 그래서 리어카에다가 사람 싣고 휠체어 싣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이제 달동네라고 보이는 소위 저희가 달동네라고 말하는 어떤 재개발 이슈가 진행 중인 그런 동네까지 이 여자를 데리고 갑니다. 네. 그래서 데려다 주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오려니까 밥 밥 한 먹고 끼 가. 먹고 가라고. 네,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또 먹으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바로 조제입니다. 본명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처음 인연이 생긴 뒤로는 왠지 조제가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뭐 우연히 이제 그 조제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길에서 그 고물을 줍고 있는 그 할머니를 우연히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휠체어를 한번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밥을 얻어먹을 때 통조림을 되게 많이 봤는데 조제네 집에서 자기가 통조림이 생기니까 이거 갖다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혹은 또 자기가 아는 건너건 사람 통해서 복지단체에서 왜냐면 조제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들이 사는 집을 고쳐줄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전해준다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구실을 가지고 계속 갑니다. 맞아. 네. 계속 만나고 그래서 갈 때마다 또 밥을 얻어먹고 조금씩 조제와 가까워져요. 그래서 과거 얘기도 물어보고 하는데 조제는 이제 1987년에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맞아요. 영화 초반부터 갑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외국인이라고. 그쵸? 다 믿어지지가 않죠. 나중에 알고 보니 조제는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탈출했고요. 지금 같이 사는 할머니가 데려와서 함께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세상과 차단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조제가 세상을 만난 창구가 무엇이었냐면 책이었던 거예요. 책. 네. 할머니가 주워온 책. 이건 폐지라든가 고물을 수집하는 할머니가. 빈병을 모으시는데 그렇죠. 그때 가끔씩 이제 책을 가져오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조제라는 이름도 우리가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한 프랑스 아주 사강의 소설의 주인공에서 따온 거죠. 네. 뭐 이런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둘이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은 연애를 해야죠. 연애를 해야 되는데 막 알콩달콩 썸 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장애가 있는 조제에게 영석이 뭔가를 자꾸 해주려는 것도 불편한 거죠. 조제 입장에서는. 너 이거 긍정 같고 그러니까. 연민 같고. 그러니까 너 이거 불편하잖아 고쳐줄게. 뭐는 그런 태도 왜 내 삶을 네 맘대로 불편하다고 재단을 하느냐라는 그런 태도가 싫었던 조제는 오지마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안 가요 또. 영석도 네. 안 와. 또 안 가. 그렇게 막 매달릴 정도는 또 아니었던 거야. 영석은 영석대로 취준생이거든요. 이게 좀 일본판 영화랑 좀 다른데 되게 그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청춘으로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자기도 뭔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취준생으로서의 문제라든가 인간관계의 문제 같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조제와 함께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조제가 혼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제한테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날 조제와 영석이 연인이 되죠. 이 연출이 원작 소설, 일본 영화, 한국 영화 다 다른데 좀 이따 뒤에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둘은 그렇게 연인이 되고 함께 지내다가 시간이 흘러서 헤어집니다. 둘이 왜 헤어졌느냐도 각자 할 얘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좀 그 영화나 일본 영화나 한국 영화나 원작의 그런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직접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좀 크게 보면은 한국 영화 조제는 일본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이게 일본 영화 제목이죠. 네. 그리고 원작 소설은 소설은 똑같은. 원작 소설은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이야. 그런데? 아 그래요? 미묘하게 달라. 와가 들어가 있구나. 미묘하게 달라. 그래서 아무튼 뭐 근데 일본 영화의 전개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둘이 헤어지지 않아요. 헤어지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데서 끝나는데 일본 영화와 한국 영화에서는 이별이 있죠. 이별의 장면까지 나오고 어떤 캐릭터들의 설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하긴 한데 디테일에서 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영화의 톤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인물도 장면도 훨씬 차분하고 잔잔해요. 일본 영화에 비해서. 그래서 지루하다는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존의 인물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약간 그런 유머라고 할까요? 그쵸. 기존의 일본 영화에서는 되게 젊잖아요, 맞아요. 주제가. 네. 근데 여기서는 약간 연상의 그쵸. 느낌의 30대 중반. 네. 느낌도 좀 있고 그 영석 캐릭터도 너무 삶의 무게를 크게 지고 있는 캐릭터로 나와요. 어둡달까? 그렇죠. 뭔가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이럴 땐 유쾌한 장면도 보이지만 뭔가 이 사람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고 전반적으로 우울해 보여요. 이제 그런 걸 또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어쨌든 저는 영화관에서 보시길 추천을 하는 게 이 한국 영화는 화면이 되게 아름다워요. 맞아요. 연출에 그걸 되게 잘 썼다는 힘을 게 많이 준 네, 연출이더라고요. 맞아. 그 보면 일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의 대부분이 밝은 톤으로 그려져요. 처음 만날 때부터. 근데 한국 영화에서는 초반부에 그 집에 가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둡지 싶을 정도로 너무 어두운데 그 처음에 어두웠던 집도 또 화면을 채우는 다른 색들도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함에 따라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다시 어두워져요. 근데 두 번째 어둠은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어둠을 연출하는 방식도 막 촛불이라거나 아니면 난로불 그쵸. 막 이런 거. 눈 내리는 풍경, 뭐 수족관 이런 약간 어두운데 신비롭거나 뭔가 그런 은은한 느낌을 두 번째는 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빛을 활용한 연출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 조제가 아직 영화관에 걸려 있을 때 뭐 당연히 마스크 잘 끼시고 피해서 한번 보시면은 대사와 대사 사이, 뭐 눈빛과 눈빛 사이, 또 빛과 어둠 사이에 이런 감정이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다기보다는 그런 감정을 쫓아간다는 생각으로 보시면은 되게 좋아하실 수 있는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한국판이 나온다고 했을 때 되게 기대하면서 맞아요. 기다리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거든요. 엄청난 기대죠. 단순 리메이크가 아니라 어쨌든 변주를 주고 한국이라는 현실을 또 맞게 그렇죠.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그 밥상을 기대했어요. 일본에서 조제가 되게 음식을 정갈하게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되게 예쁜 음식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럼 과연 한국의 밥상에는 한국의 어떤 밥상. 음식이 오를까? 거의 오히려 좀 약간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뀌었죠. 현실적인 네. 밥상이 첫 되더라고요. 상이 번데기탕이더라고요. 그렇죠. 번데기탕이고 그러니까 캔 통조림을 따서 다리미에 탕을 구워 끓이는. 먹고. 네. 스팸을 다리미에 굽고. 생각보다 밥상에 힘을 덜 줬다. 밥상보다 약간 남자 주인공인 영석에게 힘을 더 줬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캐릭터의 전체적으로 엄청 층이나 어떤 깊이를 더 많이 부여를 해준 것 같아요. 일본 영화에 비해서는. 맞아요. 그래서 캐릭터의 복잡한 스토리들이 더 좀 심화가 됐고 저 같은 경우에 원작 소설은 생각보다 너무 짧아가지고 서서 다 읽었거든요. 맞아. 그 정도의 분량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되게 한편에 약간 함축적인 뭐랄까 성인 동화 느낌? 동화적인 느낌이 있어요. 되게 원작 소설은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주관적인 묘사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뭔가 2시간의 서사로 만들고 캐릭터를 막 만들어서 눈에 보이고 막 들리는 그렇죠. 영상으로 만든 그 감독님들의 상상력이 되게 대단했고 그게 맞아. 한국과 일본이 엄청 다르다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였어요. 약간 둘 다 보셔야 좀 더 이렇게 영화에 그렇습니다. 대한 경험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감독에 대해 궁금해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각자 너무 색깔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코로나도 코로나고 그쵸. 워낙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영화의 아우라가 있잖아요. 조제는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기억이 되고 있으니까. 진짜 일본 영화 이렇게 대표적인 그 톤 색감이나 연출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전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본 영화지 싶은데 근데 한국 영화는 과연 어땠을까? 저는 완전히 그 다른 톤의 작품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거를 생각하고 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본 영화를 어떻게 바꿔놨을까 보다는 맞아요. 새로운 세계를 만나러 간다. 해석을 했을까? 네, 라고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을 수 저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피해서 네. 예매를 했더니 전세 내서 저도 보다 안전하게 관람을 할 수가 있었어요. 총 3명이 봤어요. 저는 주말 오후에 봤는데 저는 좀 못했어요. 저는 지금처럼 코로나 심각하지 않을 때 봤거든요. 거의 개봉하자마자 봤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원래 500명짜리 관인데 270명만 받는, 그러니까 뛰어앉기 해서 거기에서 8명인가 봤어요. 그때도 꽤 어쨌든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조제를 보기 위해 주제를 하지만 뭐 마스크 잘 끼고 가면은 볼만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제라는 세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잠깐 참여 공지 듣고 갈게요.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 즐겁고 풍성해집니다.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또 궁금하신 부분, 또 방송에 제안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커피 쿠폰 다 보내드리고요. 또 들으신 후에
주변에 좋아요, 입소문 꼭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혹시 요즘 이게 고민이다.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처방을 받고 싶다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책플릭스 이메일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서 처방도 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별로 오지 않는다. 다들 바쁘신가 봅니다. 다들 별로 그게 없다. 고민이 없다. 분명히 들으시는 숫자는 올라가는데. 고민이 없다. 좋은 거죠? 뭐 고민이 없으면. 네. 네, 그럼 먼저 이 세 개의 주인공을 만나볼게요. 조제라는 인물인데 오지는 이 조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었나요? 근데 진짜 이 영화가 사실은 조제에 대한 정말 조제가 이 세계관의 어떤 주인인 그런 작품들인데 제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덴티티는 혼자 할머니랑 둘이 사는 장애인 여성이라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의사소통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지만 어떤 활동에 제약이 있는 그쵸. 상황. 그걸로 인해서 또 그다음에 빈곤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에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이 아이덴티티가 있었다는 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조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 휠체어 타는 사람의 그런 고정관념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애를 뭔가 극복해야겠다. 이 장애 때문에 나는 절망했지만 다시 나는 희망을 갖고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가 막 있는 이런 캐릭터가 전혀 아니에요. 흔히 그려지는 그런 그렇죠. 캐릭터가 우리가 아니죠. 생각하는 영화 속 장애인의 모습은 그런 것들인데 전혀 오히려 그보다는 그런 태도는 별로 관찰되지 않고 완벽하게 적응해서 편안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 간 게 영화에서도 연출이 있죠. 저는 일본 영화에서는 뛰어내리 번지를 하잖아요. 요리를 하다가 네, 싱크대가 높잖아요. 근데 거기 위에 이제 어떤 의자 위에 앉아서 요리를 하다가 내려올 때 쿵 하고 떨어지는 그냥 거죠. 그게 자기가 이동하는 방식인데 그걸 처음 본 저와 같은 스네어는 너무 충격받아서 그 방법을 바꿀 수 없냐 것까지 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스네어가 조제를 대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이제 상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해 보이는데 본인인 조제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인 삶의 방식들. 한국 영화 조제에서도 그 주방 자체가 조제에게 최적화돼 있죠. 여러 가지 도구와 뭐 그런 이동하는 것들이, 어떤 수단들이 밥상에도 바퀴가 재밌어요. 달려있어요. 그리고 찬장을 이렇게 여는 방식도 맞아요. 자기만의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이런 재밌는 연출이었어요.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기만의 그 손때 묻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비단 그 생활 방식뿐만이 아니라 조제가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을 한 명의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데 조제는 별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고립됐기 때문에 외롭다는 걸 표현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있어서 자기가 약자가 되거나 자기가 위축되지 않고 막 그냥 오히려 무례할 정도로 거침없이 요구를 하고 더 반말을 하고 그리고 영석에게 오히려 밥을 지어주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오히려 주기까지 하는 그런 식의 모습들을 보여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휠체어 타는 사람의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 점에서 일단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제의 삶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변화로 이제 이 스네어, 한국 영화에서는 영석이라는 남자 주인공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연애를 하는데 되게 뭐랄까 짧다면 좀 짧지만 좀 강렬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둘이. 그 어떤 디테일들이 그 몇 년의 시간이 막 디테일하게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생략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 영화에서 둘 다 헤어져요. 한국 영화, 일본 영화 둘 다. 그랬을 때 저는 그 헤어지는 장면들이 다 연출은 다 다른데 다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영화 같은 경우는 둘이 이제 바다를 보러 갔다가 수족관을 찾아갔는데 수족관을 이거 스폰가요? 수족관을 못 가요. 2003년 영화의 스포라고 하기 시작하면 원작과는 다르게 수족관을 못 가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면 원작 소설에서 수족관에 갑니다. 원작 소설에서 수족관에 가요. 물고기를 봐요. 근데 일본 영화에서는 수족관을 갔는데 휴일이라서 못 간 거예요. 결국 물고기를 못 봐서 돌아오는 길에 물고기가 그려진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숙박업소를 선택하게 돼요. 조제가 가자고 해서. 근데 그 방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듯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조제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너를 스네어를 만나고 그 어둠 속에서 헤엄쳐 나왔다라는 표현을 해요. 원래 자기가 있던 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하고 깊고 깊은 바다 밑이었는데 거기서 헤엄쳐 나와서 너를 만났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언젠가 근데 네가 떠나고 나면 길 잃은 조개처럼 혼자서 나는 바다 밑을 대굴대굴 굴러다니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좋다가 이제 그 장면의 끝까지 나오는 대사죠. 맞아요. 제가 안 적어왔는데 감사해요. 왜냐면 물고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또 얘기가 필요해서 아무튼 이따 하던 얘기가 비슷한 장면이 한국 영화에서도 있는데 한국 영화에서는 또 둘이 수족관에 갑니다. 가요. 성공해요. 물고기를 봐요. 물고기 보면서 이제 그게 이별의 어떤 단초가 되는 장면인데 이제 그 조제가 너와 헤어져도 자기 혼자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죠. 그 영석은 그걸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면서 울고 있어 눈은. 근데 그러니까. 이미 이별을 직감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두 영화에서의 공통점은 조제가 비록 스네오 그리고 영석과 만나서 행복했고 좋은 연애를 했지만 헤어진다고 해서 조제의 삶이 끝나거나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영석 그리고 스네오와의 연애는 조제한테 어떤 새로운 삶의 영역을 열어준 계기가 됐고 조제가 변화하게 된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애라는 게 사실은 그냥 연애가 뭐 모두의 어떤 목표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연애도 조제에게 마찬가지로 삶의 최종 종착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연애를 하면서 조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다양한 감정 그리고 관계의 양상을 다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이 남자가 없이도 조제의 삶은 새로운 영역으로 그쵸. 이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대사들이. 그래서 좀 오히려 아쉬운 건 그 남자 쪽이 아니었을까. 이 영석 쪽이 더 슬프지 않았을까. 조제의 삶은 이제 완전 새로운 것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영화가 또 화제였던 게 그거잖아요. 이 장애인의 성을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되게 많은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개봉했을 때. 저는 소설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런 게 나와 재밌었어요. 그 트네오가 자기 대학에서 만난 여자들은 되게 섹시하고 파워풀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암사자? 암호랑이처럼. 근데 조제는 성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이 인형같이 작고 예쁜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비교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을 그릴 때, 장애인을 생각할 때 되게 무성의 영역에 두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미디어에서도 되게 많이 그렇게 그려져요. 제3의 영역, 진공의 영역. 근데 이제 조제도 어떤 무성의 존재에서 이 스네오와의 사랑을 통해서 성적인 존재로 다시 거듭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의 성적인 주체, 여러 가지 면모 중에 그 성적인 주체를 재확인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는 도구로 이제 이 영석과의 연애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조제의 삶에서 해석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 조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나갈 삶에 있어서 어떤 경험의 폭과 선택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인격이 되게 넓어지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짐 자체는 뭐 정말 아픔이었겠지만 이 연애 경험이 조제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봤던 것 같아요. 저 엄청난 전환점이었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제라는 삶 자체가 시도 자체를 안 해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될 걸 알면서 시도해볼 필요가 없지. 어차피 난 그냥 이대로 이렇게 나 편한 대로 살다가 익숙한 방식대로. 근데 뭔가 이 영석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어차피 헤어질 것 같아. 처음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오지 못하고 평생 사랑이었을 수도 있어. 오지 말라고 처음에 거부를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찾아오지 말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조제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안 될 걸 알면서도 시도해본 그런 첫 경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는 조제의 삶이 책으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가상의 공간에서 전 그걸 보면서 넷플릭스의 빨간머리 앤이 엄청 생각이 나더라고요. 드디어 빨간머리 얘기하는 거야. 최애 작품. 그 보육원에서 왕따까지 당하거든요. 빨간머리 앤이. 그래서 애는 너무 슬픈데 거기서 자기가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나라 공주인데 난 지금 잠깐 gat혀 있는 거고 왕자가 와서 나를 꺼내줄 거야라고도 생각을 하고 뭐 책에 있는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되게 현실을 잊으려고 해요. 근데 조제 같은 경우는 책에 있는 얘기를 자기 얘기인 양 막 거짓말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영화 진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막 거짓말 지어내는데 나중에 또 한 몇 분 후에 또 바뀌어. 맞아. 말이 계속 바뀌어. 그냥 그러려니 해, 영석은 또.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가 뭔가 현실에 대한 도피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현실이 싫진 않지만 약간은 그 빨간머리 앤과 같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를 만나는 방식이 책이고 자기가 그 방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상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책과 그런 상상이 뒤엉켜가지고
조제가 넓혀온 거 아니까 자기 세계를.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어쨌든 조제라는 인물이 책으로 세상과 만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모르겠어요. 직접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다른 사회활동을 하고 한 사람들에 비해 좁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한지민의 조제 같은 경우에는 그 책으로 세상을 만난다는 컨셉도 일본 조제와 좀 다른 게 네. 일본 조제는 막 개념을 얘기해요. 맞아. 루미놀 반응이 뭔지 과학 지식 상식으로 마치 막 살모넬라균이 뭔지 아냐 느낌. 그런 느낌인데 한지민의 조제는 상상으로 그걸 펼치더라고요.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여행을 가고 만들어내고. 막 자기가 어딜 가봤다라거나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거를 자기 상상으로 풀어내는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재밌는 게 조제, 호랑이, 물고기 이 세 개가 그 영화 제목이잖아요. 한국 영화에서 근데 조제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호랑이와 물고기의 의미가 또 다 있는데 원래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원작 소설과 일본 영화에서는 무서운 존재, 무서워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랑 같이 가서 보겠다. 그럼 공포에 대한 어떤 상징이었고 실제로 가서 보잖아요. 가서 보는데 한국 영화에서 호랑이는 가서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 영화에서 호랑이는 상상 속에 잠깐 지나가죠. 영석과의 관계가 시작된 뒤에 어떤 골목에 비치는 아른거리는 어떤 이미지로 상상으로 지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제가 오히려 한국 영화의 조제는 영석에게 좀 덜 의존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무서워 안아줘 할 캐릭터가 아닌 거야. 아닌데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존재니까. 그 조제의 상상력 안에서 호랑이를 처리해버림으로써 그치. 이 사람은 굳이 그런 영석 같은 존재가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잘 보여줬던 것 같고, 마지막 장면도 일본 영화에서는 조제가 헤어진 다음에 그냥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맞아요. 끝나는데 한국 영화 같은 경우 엔딩에서 영석이 조제를 봅니다. 한번 똑같이 그 헤어진 후 몇 년 뒤에 조제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때 영석의 처지와 조제의 처지가 되게 오히려 역전된 느낌이 좀 들어요. 오히려 조제가 씩씩해. 그리고 이미지도 조제가 위에 있어요. 그 영화를 직접 보시길 바라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걸 보면은 뭔가 한국 영화에서 조제는 조금 더 조제의 앞날에 대한 그런 거를 응원하는 느낌도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거짓말을 영석이 받아주는 장면도 되게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만약에 뻥치지 마. 너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다른 사람이 오해해. 막 그렇게 하거나 반대로 맞아. 그래 너 말이 맞아 하면서 뭔가 연민처럼 내 편을 들어주듯이 어린애 취급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마음이 안 갔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조제였다면은 영석의 그런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닌 그럭저럭 그래 뭐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 반응에 그쵸. 더 내가 이해받는 느낌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받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호감이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조제가 내민 어떤 자기 세계를 보여줬을 때 거기에 가서 자기도 같이 놀아보겠다라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근데 연작에서도 조제가 이런 이렇게 막 허구의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스네어가 이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제의 희망이고 뭔가 꿈 같은 거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석도 그게 지금 사실과 다르고 갖고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에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조제라는 세계를 온전하게 그냥 판단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바라봐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연애를 잘 보여주니까 꼭 물론 장애인에 대한 영화고 그 어떤 특정한 연령대에 대한 영화지만 그러니까 어떤 세계를 만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내 몸을 내던져서 관계를 가진다는 것, 그 사람의 세계를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을 하는 거죠. 하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원작에서 보면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언제 나오냐면 일본 영화, 한국 영화 그 원작 소설에 다 있는 장면이 조제와 스네오가 한번 헤어지고, 그러니까 오지마라고 해서 헤어진 다음에 할머니의 죽음을 듣고 스네오와 영석이 다시 찾아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둘이서 같이 살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장면에서 일본 영화에서는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스네오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다 대고 조제가 가란다고 갈놈이면 진짜로 가버리라고. 가란다고 진짜 갈놈이면 빨리 가버리라고. 라고 해요. 짤로 진짜 유명했었거든요. 유명하죠, 싸이월드 진짜. 시절부터. 뭔 소리야 라고 싶을 수 맥락 없이 보면 뭔 소리야 싶을 수 있어요. 가란다고 해서 갔더니 진짜로 가래.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을 막 보여준 짤이라면서. 맞아요. 근데 그 순간 조제의 마음인 거죠. 왜냐면 조제는 어떻게 보면 공감이 일본 영화에서 조제는 막 그렇게 매달리거나 그렇게 막 할 수 없는 캐릭터거든요. 되게 고압적이고 절대로 자기가 지는 느낌으로 들어가지 않는. 원작 소설에서도 비슷해요. 원작 소설에서는 근데 조금 톤이 달라요. 왜 가는 거야?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 놓고
라는 장면이 있어요. 조금 다르죠? 너 나 안 달래주고 그냥 그렇죠. 가? 약간 근데 이런.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달라요. 거기서는 영석이 집 앞으로 나와버립니다. 가란다고 해서 한참 나가더라고요. 한참 걸어가고 막 눈이 내리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참 걸어간 뒤에 그 한지민의 조제가 갑자기 대문을 열고 휠체어를 타고 급하게 나와서 소리 지르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가지 말라고 되게 읊조리듯이 말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가장 강한 캐릭터였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 조제들이 어떤 반응하는 방식이라거나 뭔가 둘이 엮여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감독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두 사람의 세계가 하나가 될 때는 어떤 그런 뭔가 온몸으로 부딪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 조제에서 한국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책을 등장시켜요. 맞아요. 근데 일본 영화나 원작에서는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드라마로 해서 저는 그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잉?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조제가 그 영석에게 이 책을 좀 사다 달라고 해서 영석이 그 책을 사다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폴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폴이라는 여자가 몇 년째 정말 익숙한 사랑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갑자기 어떤 젊은 시몽이라는 연하의 남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서 데이트 신청을 해요. 데이트 신청하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브람스 좋아하냐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정말 짧은 문장인데 그거를 보고 이 폴이 갑자기 자기 망각에서 깨어났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이 남자한테 집중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일 조금에 집중하느냐고 자기 자신 이외에 뭔가 생활 너머의 것을 좋아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람스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는데 자긴 모르겠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가? 내 취향이 뭔지. 아닌가? 이거를 잊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탕다를 좋아하는데 그건 뭐 그냥 좋아한다고 말을 했던 거지 실제로 내가 진짜 스탕다를 좋아하나? 이런 의문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된 연인한테도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 연인을 좋아하나? 막 이런 의문까지 계속 갖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보는 질문이 되거든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한 문장에서. 근데 이제 조제 역시 영석으로부터 이 책을 얻어서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 책을 통해서 영석을 통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순간과 마주하는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을 읽었을 시점이.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뭐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조제한테 원래 있기는 했죠. 한국 영화판의 조제는 위스키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 귀여워. 이게 원래 없던 연출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엄청나게 박학다시가 위스키 너무 전문가라. 귀여워. 근데 이제 영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세계들이. 그러면서 이 책이 왜 등장했을까 상상해 보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여러 연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제까지 지금 살펴봤으니까 남자의 역할을 또 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 영화에서는 스네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한국판 조제에서는 우리가 계속 말했듯이 영석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의 캐릭터가 다르지 않아요? 달라요. 스네오는 혹시 훨씬 더 좀 더 발랄하고 좀 더 밝고 좀 더 소년 같은 맞아, 느낌. 소년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영석은 배경 나이로 보면은 20대 중반이어야 되는데 되게 삶에 찌들어 있어. 약간 되게 얼굴에 그 어떤 그런 타성에 젖은 그런 표정이 너무 잘 묻어 있어요. 그렇죠.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영석에 너무 많은 짐을 지워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온갖 시련을 겪잖아요. 알바도 하고 많아. 취직도 안 되고. 사실 보면은 재밌는 게 일본 원작 소설에서는 스네오와 조제와의 관계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네오가 만난 다른 여성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런 얘기도 없고. 왜냐면 근데 이제 일본 영화와 한국 영화에서는 그런 여성들이 있고 조제와 이별 이후에 그 사람들과 잘 되죠. 잘 되는 것까지 보여주니까 뭔가 이 스네오라는 인물도 되게 영화로 오면서 굉장히 자기 서사가 좀 더 넓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한국 영화나 일본 영화나 스네오, 영석 둘 다 기본적으로 초반 세팅은 같습니다. 취업준비생이고 대학생이고 이제 뭔가 우연히 길바닥 조제를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건데 그리고 가까워져요. 밥을 통해서 그리고 조제가 착해 또 기본적으로 잘 도와주는 맞아요. 마음이 좀 따뜻한 학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은 조제에게 반했는가? 스네오와 영석은 대체 왜 조제에게 매력을 느꼈을까? 뭐 그게 호기심일 수도 있고 어떤 신선함일 수도 있고
어떤 새로움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자기한테 없는 것에 보통 매력을 느끼니까. 근데 그 단순히 장애인이니까 신기해는 아니었던 거죠. 적어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는 불쌍해서 만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영석의 예를 좀 더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가까워져 가다가 복지단체에서 집을 고쳐준다라고 해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자기도 가지고 있던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조제를 어떤 한 사람의 온전한 존재로 인정했다기보다는 처음엔 자기도 되게 신기한 대상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지단체가 집을 고쳐주는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일본 영화든 한국 영화든 뭔가 갈등이 생기죠. 나에게 자꾸 시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그런 느낌이 나는. 조지아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니 오지 말란다고 안 오면 이 사람이 좋아한 거 맞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달려줘야지 못 이기는 척 미안해 이러고 찾아가야지 꽃 들고 찾아가야지. 또 재밌는 게 어쨌든 마음 한켠에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신경이 쓰였는데 그치? 이제 애써 모른 척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그럼 조제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그때 스네오 영성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어요. 내가 조제 옆에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제가 또 웃기다고 생각하는 점은 갔는데 조제가 오지 말래 또 집에 가래. 그런다 가란다고 또 간다. 또 신발 신고 가는 게 저는 기껏 왔는데 아니 왜 그러는지 말이라도 좀 들어보고 가지. 대체 왜 그러는 걸까? 보면은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리고 또 그 붙잡는 것도 조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관계에서 결정적인 건 다 조제가예요. 조제가 맞아 해요. 네, 조제가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조제와의 관계에서 지치는 게 이제 보이죠. 영화에서는 스네오나 영석이나 둘 다 지쳐가고 일본 영화에서는 그 지쳐가는 과정이 좀 더 드러나는데 한국 영화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보여주진 않아요.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좀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 디테일을 많이 생략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알콩달콩 막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싸갔어. 막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조제 영화를 보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논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일본 영화에도 있고 한국 영화에도 있습니다. 스네오와 영석이 둘 다 조제랑 헤어지는데 아마도 자기가 뭔가 헤어지자고 했거나 포기하고 나왔겠죠. 근데 둘이 울어요. 맞아. 남자들이 울어요. 남자들이 울어. 조제는 울지 않더라고. 조제가 우는 모습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일본 영화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고 나오자마자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서 펑펑 울고 자기랑 썸 타던 그치. 여자 대학교 여자 동창을 만나서 그쵸. 갑자기 가려는데 그것도 약간 충격인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펑펑 울어요. 그리고 영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제를 우연히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눈물이 맺힌 장면을 보여주죠. 흐르기더라고요. 왜 우네? 얘들이 왜 울까?라는 거지.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구나. 저는 약간 그러니까 영석이 혹은 츠네오가 조제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조제의 어떤 세계의 매력을 느끼고 이 여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조제를 사랑하는 자기 모습에도 도취됐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운동하는 내 모습이 멋진 거랑. 그런 거예요. 조제와 이렇게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뭔가 너무 새로운 인물인 조제를 만나서 빠져들어가고 그 세계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나까지도 조제의 세계의 일부가 된 나까지도 너무 스스로 만취를 했다가 그 세계에서 자기가 어쨌든 발을 뺐잖아요. 포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시절에 대한 모르겠어요. 그리움일 수도 있고 그 포기한 자신에 대한 어떤 낙담일 수도 있고 그런 그 당시 자기에 대한 좀 슬픔이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는데 우선은 조제가 제가 봤을 땐 조제가 먼저 놓아준 느낌이 있거든요. 두 영화 먼저 두 영화에서 다 한국 영화에서는 조제가 먼저 이별을 말을 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별 장면은 안 나오지만 생각보다 뭐 담담한 이별이었다 이렇게 그냥 내를 담담한 연출과 함께 네. 신발 신고 그냥 나가 막 뭐 장 보러 가듯이 어디 막 그렇게 그냥 이별을 놓아준 조제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우선 들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특히 영석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으로 조제를 만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자기가 떠나니까 우리 조제 어떡하지? 나 없이 이제 조제는 어떡하지? 뭔가 이런 미안한 감정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제는 괜찮았다. 잘 가라. 이러면 물론 이별은 아프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의 편견도 한 번씩 깨졌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저도 비슷해요. 저도 둘의 얘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자기가 그
관계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무너짐이 있었을 것 같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결국 자기가 먼저 포기를 하고 조제를 또 혼자 뒀으니까 네. 시점으로만 보면은 스네오의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네. 스네오의 시점에 시작을 하고 조제를 관찰하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조제가 끼어 들어왔다가 이제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조제의 독백도 되게 많이 나오고 중간에 시점이 좀 바뀌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점만 보면은 스네오가 처음 등장하면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스네오의 눈물로 끝나요. 영석과 스네오의 눈물로. 그렇게 끝난다는 걸 보면은 이거 사실 이 이야기 전체가 조제의 이야기인가 스네오나 영석의 이야기인가 마치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세게 얘기하면 장애를 가진 신비로운 여성을 만나 성장하는 남성이라는 어떤 판타지처럼까지 스네오의 인생에 갑자기 끼어든 독특한 어떤 여성, 미스터리한 어떤 여성을 만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지만 구조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이 이야기를 그렇게 보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네오와의 관계 바깥에 있는 조제가 되게 궁금해져요. 왜냐면은 우리가 조제를 만나는 길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스네오의 시선을 통해서만. 그렇죠. 네. 그 시선 전과 후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저는 조제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네오와 영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조제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그게 안 나오거든요. 조제의 어떤 사회생활이 나오질 않아요. 조제가 앞으로 뭔가 더 넓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암시는 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하면 살아갈지도 모르고 조제는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과연 책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뭔가 새롭게 좋아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세상으로 문 열고 나갈 것인가. 저는 이제 한국 영화가 이것도 디테일하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한 발 더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에서는. 저도 깜짝 놀란 연출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해도 되나요? 이게 꿈이나 하지 마. 직접 보시는 보세요. 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리고 한국 영화 조제 같은 경우에는 꿈이나 상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장치들이 몇 개 들어가 있어서 마치 어떤 장면들이 이거 혹시 꿈이야? 혹은 상상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어떤 조제의 삶 자체를 감독이 좀 더 응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지금까지 영석과 스네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는 이번에 두 사람의 이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본격적으로. 한 명 한 명 이제 이야기를 다뤄봤으니까. 네. 이 둘의 관계. 두 사람이 서서히 되게 좀 조심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호감을 느끼면서 이제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이별이라는 거는 되게 후반에 한순간에 딱 오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입장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내용을 알고 봤지만 그래도 참.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그 이별을 보여주는 장면이 관람차를 타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 되게 이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조제하고 이제 영석이 관람차를 타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근데 올라갔을 때 이제 내려간다 라고 말하고 한 사람이 내려간다 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혼자 마음속으로 아니 내려가지 마. 아니 내려가지 마. 관람차가 여기서 멈출 수도 있어. 그래서 혼자 결정해서 그냥 멈춰줘. 내려오지 마. 그냥 거기 있어.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을 하게 됐는데 결국 관람차는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거기서 이제 내려가고 얘네 둘이 이제 내려가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관람차에서 내려야 돼.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조제가 제 마음에 들었는지 딱 그 안내 요원의 문 여는 그 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좀 뭔가 쿵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관람차를 한 바퀴 더 돌고 내려와요. 근데 결국에는 내려오고 그 관람차 갇혀있는 그곳에서 두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문을 열고 나와야만.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조제와 영석이 수족관에서 이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수족관 물고기를 보면서 조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말을 해요. 뭐, 너와 함께라면 갇혀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이제 괜찮다. 너가 없어도 너가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저 수족관의 물고기 중에서도 행복한 물고기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별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조제는 둘이 갇혀 있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없어도 둘이 아니라 혼자라도 자기는 행복한 물고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성장을 이룬 느낌? 그런 장면이 여기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관람차 부분은 책이나 일본 영화에는 없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눈길이 갔고 감독이 집중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라는 것도 이 관람차 부분이 되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같은 것도 보면 예를 들어 그 관람차가 정말로 상징이라고 했을 때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문을 닫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우린 이미 내려가야 하는 운명이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억지로 그걸 이렇게 붙잡고 문을 닫으면 한 바퀴 더 돌 수 있는 거냐.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사실 보면은 이 사강 우리가 오프닝에서 읽었던 사강의 어떤 소설이 조제 일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멘트도 나와요. 한 달 후 1년 후 네가 날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어떤 연애나 관계 중요하고 뭐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도 그것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 유한성을 알고 있는 캐릭터가 조제였단 말이에요. 프랑스화자 사강의 소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나 원작 소설의 조제도 당연히 그거를 알고 있는 캐릭터인 거죠. 오히려 영석처럼 울지 않는 거야. 영석은 마치 세상 모든 걸 걸고 사랑을 한 것 마냥. 끝은 없을 거야 이 사랑에. 내가 나라면 할 수 있어. 그래놓고 지가 못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펑펑 울었다면 조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그 그쵸.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결론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냥 한번 막아봤죠 뭐. 어떻게 되는 데까지 한 바퀴라도 더 그냥. 저는 고장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영화 보다가. 왜 고장났어? 사고다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조제가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조제가 그래서 한국 영화의 조제 같은 경우에는 영석과 조금 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죠. 그 둘이 꼭 어디를 가보고 싶었다. 맞아요. 그런 여행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일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보러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바다를 보러 가죠. 보러 가는데 이제 그게 이별의 어떤 단계로 묘사가 된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저는 이 장면이 같이 이제 겹쳐서 보이는 게 낙엽이랑 벚꽃이 지는 장면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맨 위에 있던 관람차가 내려오듯이 낙엽도 우리가 절정이라고 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때를 후로 해가지고 이제 낙엽이 떨어져서 지는 장면을 저희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조제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낙엽이 죽는다고 벚꽃이 지는 장면도 예쁘게 조용하게 죽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도 그냥 예쁘고 조용하게 죽어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되게 담담하게 이별을 하고 그 장면은 그냥 낙엽이나 벚꽃이나 관람차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 생로병사. 갑자기 좀 슬퍼진다. 뭔가 좀 아련하고 씁쓸해요. 근데 영석과 춘혜원은 예쁘고 조용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울고불고 콧물 뺐다고요. 보면은 책디가 지금 말한 그런 것들이 조제라는 영화에는 되게 거기서 끝나는 걸로 나오는데 500일의 썸머라고 그 있어요. 찌질의 역사. 찌질의 역사. 그렇죠. 500일의 썸머 정말 연애 생로병사죠. 그쵸, 그 연애 생로병사예요. 거기서는 썸머와 헤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뭔가 새롭게 돌고 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계절이 가는. 생로병사가 다 맞물려 있다는 조제의 거죠. 삶에도 앞으로 연애 생로병사가 또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원작 책의 내용도 생각이 났는데 원작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제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늘 죽음과 같은 말로 여긴다. 완전 무결한 행복은 죽음 그 자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자체가 지금 조제와 영석의 사랑과 이별 같아요. 너무 행복했으니까 낙엽과 꽃처럼 절정을 이뤘으니까 이제 그가 떠나도 나는 괜찮아. 뭔가 그런 행복을 의미로. 맛을 보았고 덕분에 네. 행복했던 기억을 경험했으니까 그가 그래도 없어도. 슬픈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아쉬워. 그치 아쉽지. 저라면 영석처럼 울었을 것 같아요. 조제처럼 담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달관할 수 없어. 근데 보면은 조제가 방금 말한 그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게 또 이제 원작 소설에서의 물고기를 말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족관 얘기를 하는데 그 물고기의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원작 소설 같은 경우에는 수족관에 가서 물고기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맞아요. 돌아온 방에서 한밤중에 조제가 커튼을 여니까 달빛이 방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쏟아져 들어온 달빛이 마치 방을 수족관처럼 그렇죠, 보이는 거고 거기서 조제가 우리는 죽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대사가 있어요. 맞아. 그게 결국 아까 말한 행복의 상태인 거예요. 대사는 죽은 거야인데 죽음은 이퀄 행복이니까. 행복인 거야. 이 말이죠. 보면서 그 상태로 결혼식도 안 하고 친지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조용히 같이 사는.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물고기처럼 죽은 거야라고 조제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두 사람만의 관계, 두 사람만이 갇혀있는 어떤 세계에 조용한 대해서도 그 물속에서 그냥 둘만 있는. 그쵸. 그거 이어받는 게 한국 영화가 그걸 이어받은 거잖아요. 수족관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수족관 안에 물고기들이 평화로워 보이고
걔들한테 우리가 갇혀있는 걸지도 몰라. 만약에 조제가 자기를 물고기에 대입을 한다면 그전에는 나만의 수족관이라는 세계가 있었고 거기에서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게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영석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석과 함께 지내는 그런 마치 수족관 안에서 둘이 지내는 것처럼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있었고 거기서 영석이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여전히 난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확실히 좀 더 뭔가 톤은 진짜로 더 어두워졌는데 네. 나는 더 잘 다가와요. 그런 느낌들은 훨씬 더 잘 살리고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조제에서는 그랬어요. 좀 뭔가 아련해요. 연출도 엄청 더 온기가 있달까? 더 애정 어린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일본 영화가 조금 더 드라이한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너무 아련한. 저는 끝까지 안 울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데 아이유의 목소리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 가사도 너무 절묘하고 그때 정말... 갑자기 눈물이 막 핑 도는 거예요. 여운 때문인가 봐요. 그런 영화가 있죠. 어떻게 이거를 OST를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김정관 감독이 아이유랑 페르소나를 같이 찍었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찍던 때에 그 내용 때문에 자장가라는 곡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마침 그 곡이 이 영화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 저도 인상 깊어요. 엔딩 크레딧까지 꼭 다 텅 빈 영화관에 울려 퍼지던 듣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 조제라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랜만에 한 줄 평 한 명씩 준비를 하셨죠? 덕 PD? 네, 저는 옛날에 써놨던 걸 가져왔습니다. 사랑의 시작과 연애의 끝. 생로병사. 연애의 끝. 생로병사다. 뭔 소리냐면 어떤 사랑은 연애보다 늦게 시작하고 사랑이 연애보다 일찍 끝나기도 하죠. 연애는 보통 관계의 문제고 사랑은 마음의 문제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연애보다 일찍 시작되고 늦게 끝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심하다. 담겨있는 게 저는 일본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영화 것도 따로 썼어요. 왜냐면 한국 영화 좀 다른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영화 한 주평은 더 가보고 싶었다. 이왕이면 너와 함께. 잘 쓴다. 그럼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왜냐면 보고 난 다음에 감정이 드는 게 뭐 저희가 한국 영화 엔딩 부분을 디테일하게 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감정이 조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영석과 맞아. 어딘가에 가고 싶었어. 가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서 영석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고 싶었던 거죠. 이왕이면. 그런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참 좋아하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책디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오랜만에 나 노래하는 거. 네. 저는 이 노래가 갑자기 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렬히 정말 사랑한 후에 두 사람이 이별을 했잖아요. 근데 모두의 걱정은 조제였던 거예요. 조제는 과연 잘 사랑할까? 조제는 상대적으로 또 다른 사랑을 만날 기회가 좀 적지 않을까? 어떻게 아픔을 극복할까 하는 조바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웬걸 일본 영화에서도 오히려 조제는 더 단단해지고 단정해져서 음식을 차려요. 그리고 이 한국 영화에서도 이별 후에 오히려 친구도 생기고 그렇지. 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냥 물론 마음은 아프겠지만 아직은 영석이나 뭐 친해가 그립긴 하겠지만은 없어서 잘 됐다 이거. 전과 달리 더 넓은 세상에서 잘 살아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은 떨어지고 꽃은 지더라도 우리가 사계절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제도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구나. 노래 하나 내가 써야겠다. 너무 조바심을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바심. 그리고 뒤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이 내용이 있는데 업무의 노래죠? 네. 오랜만에 듣죠. 조제도 그냥 사랑했던 영석을 알았다는 그 사실과 추억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저는 좀 심플하게 하자면 조제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것들이라고 하고 싶은 게 조제는 사실 뭔가 의도한 게 없이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꾸려가고 싶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뿐인데 그걸 엿본 우리도 그렇고
잠깐 같이 했던 영석과 츠네오에게도 그렇고 엄청 깊은 흔적을 남기고 지나갔던 것 같아서 이 영화 또 심지어 저희는 또 3가지 작품으로 다 만났기 때문에 좀 뭔가를 조제한테서 얻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조제라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세계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담아낸 게 이 작품들이고 그런 것들을 또 썰로 풀어낸 게 오늘 저희 방송이지 않았나. 정말 세계를 다 봤습니다, 저희가. 세계가 세계? 세계? 뭡니까? 뭐 한 거야? 편집할까? 네,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영화든 소설이든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댓글로 감상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물고기, 호랑이, 조제, 그리고 츠네오, 영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나눠주시면은 저희랑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같은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